1983년 10월 9일 버마 랑군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의문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사망자 중 17명은 서석준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었던 북한 공작원 강민철의 진술 그리고 정부의 사건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아웅산 묘역 폭발 사건이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남한과 북한은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 이념인지를 증명하는 전세계적인 대리전이었으며 한반도 내에서는 남한과 북한 중 누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체제 경쟁은 군사와 경제,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는 외교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보통 서방 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북한은 공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남북의 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머지 제3세계 국가들과 누가 더 많은 수교를 맺느냐가 외교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상대방보다 먼저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위해 공식적인 외교 협상과 비공식적인 첩보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1983년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획했습니다. 국화작전이라 불린 이 계획은 인도와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렇게 5개국을 순방하는 것이었는데 주 목적은 인도를 포함한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대통령을 따르는 공식 수행원 20명, 정주영 회장을 필두로 하는 경제인 29명이었으며 여기에 비공식 수행단과 기자단, 경호원까지 합해 총 인원은 167명에 달했습니다. 방문 국가 5개국, 방문 인원 167명, 방문 기간 18일의 일정이 결정되자 주무부서인 외무부가 서둘러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청와대에서 버마를 방문 국가에 추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청와대의 이러한 통보를 매우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준비 과정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버마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외교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와대가 갑자기 버마를 포함시킨 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간 기착지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원래 순방의 첫 방문국은 인도였는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선 적대 국가였던 중국과 베트남을 크게 우회해 비행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중간에 버마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를 직접 방문해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형 건설 사업도 수주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83년 10월 8일 대통령을 포함한 167명의 순방단은 첫 방문 국가인 버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마에는 이미 북한 공작원 3명이 잠입해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그곳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북한군 공작원 중 한 명인 강민철을 통해 그들의 공작 준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철은 1955년 북한의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와 운동에 모두 뛰어났으며 외모도 출중했던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로 인간하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에 근무하면서 여러 공을 세운 강민철은 대위로 진급하게 되는데 북한에서 특수부대 장교는 월급 수준도 높았고 좋은 보급품을 받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상부로부터 특수작전에 투입된다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버마를 순방하기 위해 입국하는 남한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위치한 개성에서 강민철은 또 다른 공작원 2명과 만나 팀을 구성했으며 그중 한 명은 김진수 소자였고 다른 한 명은 신기철 대위였습니다. 이 작전의 팀장은 김진수 소자가 맡게 되었고 강민철과 신기철은 그를 도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암살 방법은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버마 현지의 북한군 첩보원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의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묘소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 그곳 묘소 지붕에 미리 폭탄을 설치해 대통령과 그 일행들을 폭사시키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암살된다면 남한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곳에 암약하고 있는 북한의 추종자들이 이에 가세한다면 남한 내에 극도의 위기 상황이 조장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친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고 혹은 북한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 결국 그들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1983년 9월 9일 3명의 공작원들은 북한 서해안의 웅진항에서 화물선인 동건 애국호에 승선했습니다. 5,000톤급의 이 상선은 일본 조총련 소속의 사업가 문동건이 북한에 기증한 배로 겉으로는 일반 상선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특수한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작선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39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공작원들은 보안을 위해 이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낮 시간에는 격리된 선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잠깐 동안 외부 공기를 접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9월 15일 이들은 드디어 버마의 랑군강 입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북한이 버마를 위해 지어준 주석 재련소가 위치해 있어 동건 애국호가 화물을 하역하는 것이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부를 가장해 자연스럽게 배에서 내린 공작원들은 준비되어 있는 차를 타고 랑군시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목적지는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창희의 집이었습니다. 전창희는 겉으로 북한 외교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사실은 동남아 지역의 첩보활동을 총괄하는 현지 정보원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외교관 거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작원들이 보안을 유지하며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공작원들에게는 외교 행랑을 통해 들어온 가방이 전달되었는데 그 안에는 공작 수행에 필요한 각종 폭탄과 권총, 버마 현지 화폐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랑군 시내를 살피며 지형 지물과 교통 상황 등을 파악한 그들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0월 7일 폭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늦은 시각 그들은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 아웅산 묘역에 도착했는데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묘역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공작원의 원래 계획은 남한의 경호원을 가장하여 묘역 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핑계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필요하다면 거액의 뇌물을 지급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인한 결과 경비원은 술에 취한 채로 깊은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묘역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자 팀장이었던 김진수는 신기철에게 입구에서 망을 보도록 했고 강민철에게는 지붕 위로 올라가 폭탄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강민철은 지붕 위에 있는 나무 들보 위에 크레모아 2발과 소위폭탄 1발을 설치했는데 크레모아는 내부에 들어있는 쇠구슬로 최대의殺傷力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위탄은 화재를 일으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레모아는 시한 장치가 아닌 원격 장치로 폭파되도록 했습니다. 폭탄 설치 후 김진수는 묘역 주위를 돌며 지붕의 들보를 확인해 보았는데 어느 방향에서도 폭탄이 보이지 않아 작전의 성공을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폭탄 설치가 완료되고 무사히 묘역 밖으로 나온 그들은 이제 이틀 동안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머물렀던 외교관 숙소나 현지 호텔은 신변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강민철은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식사는 몇 개의 통조림으로 해결해야 했고 잠도 풀숲에서 자야 했는데 벌레들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전 성공 후 받게 될 훈장과 그에 따르는 여러 혜택들을 생각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0월 9일 작전 당일이 되자 공작원들은 리모컨을 작동시킬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 김진수 소자와 강민철 대위는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대위는 아웅산 묘역이 내려다 보이는 슈에다곤 사원의 높은 곳에 올라가 리모컨을 작동시키자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아웅산 묘역을 전부 관망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할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소자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슈에다곤 사원은 관광객들이 많아 피부색이 다른 공작원들의 정체가 드러날 우려가 있고 탈출을 하는데도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묘역 주변의 대로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리모컨을 작동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차량의 이동 상황을 감시할 수도 있고 탈출도 용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로상에서는 묘역 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리모컨 작동 장소는 김진수의 의견에 따라 묘역 주변 대로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대통령 순방단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 우리나라 경호원들은 범하 경찰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은 묘역 안을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자는 우리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묘역 외부는 우리 경호원들이 담당하고 내부는 범하 경찰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묘역 내부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후 밝혀진 바로는 범하 경찰이 묘역 내부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묘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금속 자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보았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묘역 지붕에 폭탄이 설치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지붕을 조사할 생각을 아예 못했다는 것입니다. 1983년 10월 9일 10시 25분 대통령이 도착할 시간이 되자 함께 순방에 나선 정부 고위 관료들이 묘역 안에 도열하게 되었고, 얼마 후 태극기를 단 차량이 그곳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묘역 안으로 들어서자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게 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2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데, 사망자 중 17명은 우리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공작원들은 최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10시 15분 숙소인 영빈관에서 그들을 안내하기로 되어 있던 범하 외무부 장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착오로 외무부 장관이 4분 늦게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이계철 주 범하 대사가 먼저 묘역으로 출발하였고, 대통령은 원래의 예정 시간보다 4분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웅산 묘역에 먼저 도착한 이계철 대사가 차에서 내려 묘역으로 향하는 순간 마침 군악대에서 연습 삼아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공작원들은 예정된 시간에 묘역으로 향하는 태극기를 단 차량, 그리고 때마침 울린 나팔 소리로 이계철 대사를 대통령으로 오인하고 리모컨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아웅산 묘역까지 1.5km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의 전말이지만 공작원 강민철은 수감 생활 중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계철 대사를 대통령으로 오인해 리모컨을 작동시킨 것이 아니다. 영빈관에는 또 다른 공작원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전달받고 있었다. 따라서 차량을 착각하거나 나팔 소리에 오인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리모컨이었다. 리모컨이 제멋대로 작동해버린 것이다. 당시 우리는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었다. 만일 강민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리모컨은 현장을 오가는 수많은 전파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웅산 묘역에는 우리 경호원들과 범하 경찰들이 수많은 무전기를 작동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부상자들은 범하 육군 제1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 병원에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아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한 전두환 대통령은 즉시 특별기와 의사들을 보내도록 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신속히 김포공항으로 후송했습니다. 자국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아웅산 묘역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범하 정부는 서둘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즉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버마, 인도,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2개국을 오는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차례로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비동맹 운동의 창시국인 인도 등 서남아시아 3개국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건국 이래 최초의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는 장도로서 이들 나라와의 우호 진선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비동맹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0월 20일 버마 사태 사후 수습에 즈음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큰 애국심과 의연한 자세, 그리고 성숙한 안보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북한 김일성 집단이 저지른 이번 버마 폭거는 국가 원수인 본인에 대한 위해 기도로서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곧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인 것입니다.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육해공군의 지휘관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 기도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습적 무력 남침을 음모하는 북한교에 대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응징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